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기숙사별, 자취방별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방 구조는 물론 각 건물별 특징들도 다뤄볼게요. 금액과 초기 비용 관련한 금액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앞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일본에서 기숙사 2번, 자취방 3번 이렇게 5군데의 곳에서 살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참 다 다른 구조의 집들에서 살아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집을 구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생활 패턴에 따라 어떤 집을 구하면 좋을지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각 집별 구조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의 집이 있는지, 이런 건 괜찮네, 이런 건 별로네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장단점들을 이야기할 때 더 주의 깊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살아본 곳은 5군데 모두 도어락이 아닌 열쇠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집도 단층 주택이라 열쇠를 항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나 자동 도어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꽤 이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2군데 기숙사의 공통점은 가스가 아닌 IH를 사용했다는 점과 침대, 냉장고, 수납 공간, 책상 이런 기본적인 가구가 들어가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고요. 기숙사가 아닌 나머지 3군데 자취방들은 모두 가스를 사용을 했고 가구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안 하신다면 이 부분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집을 구할 때 IH는 무조건 피했던 것 같아요. 요리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살아본 기숙사였는데요. 5층짜리 건물에 제 층수는 2층이었고 13제곱미터 약 4평 정도의 방이었는데요. 크기는 물론 좁다고 느꼈지만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5층 이상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는 남녀 혼층이었어요. 제 옛날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 이 기숙사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워낙 외국인이 많았던 학교라 종교상의 이유로 혼층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물론 여자층, 남자층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1인실이었는데 방 안에 화장실이랑 세면대가 있었어요. 세면대는 둘째치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저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화장실 변기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변기이긴 한데 이제 물을 내리면 위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변기였는데 저는 이거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요. 쉐어룸은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청소를 다른 분들이 해주셨어요. 대신 1인실은 자기 화장실이 자기 방 안에 있는 만큼 청소를 자기가 해야 했다는 점. 공용 시설로는 키친, 그다음에 각 층별로 구비되어 있는 샤워부스. 이 샤워부스는 한 명씩 쓸 수 있는 개인 샤워부스였고요. 1층으로 내려가면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살면서 딱 2번 가본 것 같네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가는데 저는 잘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각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는데 좁은 기숙사 안에서 빨래를 말리는 건 조금 힘든 일이어서 언제나 건조기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때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돈 넣고 사용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방에는 물론 에어컨이 딸려 있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틀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숙사 내 미니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자체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는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버리는 법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버렸냐면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1층으로 가지고 가면은 기숙사 어시스턴트들이 검사를 하고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직접 가져다 버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 쓰레기장이 그때밖에 안 열리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이때를 놓치면 쓰레기를 못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종류별로 배푸시 지정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이건 직접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많으니까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기숙사에 살면서 좋다고 느낀 점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다양하고 깨끗한 시설,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다는 것, 학교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점, 그리고 반대로 불편하다고 느낀 건 방이 좁다는 것. 2번째, 제 기숙사의 위치가 산 위에 있어서 물건 구매가 힘들었다는 점. 3번째, 무엇인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많고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와 시설들이 많다는 것.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저한테는 큰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최대 기간 1년이 끝난 뒤 제가 첫 번째 자취방을 구할 때 신경 쓴 부분들은 당연히 제가 불편하다고 느낀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집이었겠죠. 근데 첫 번째 구할 때는 인생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혼자 집을 구해본 거라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부분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2번째 건물로 넘어가 볼게요. 기숙사를 나와서 구한 저의 첫 번째 자취방입니다.
이 집을 구할 때 제가 크게 신경 썼던 건 마트가 근처에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교통편은 편리한지. 이 자취방은 일본에서 집을 구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구조의 집이었는데요. 사진과 같이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였고 크기는 27제곱미터 약 8평짜리 집이었습니다. 8층짜리 건물에서 7층에 살았었는데 8층은 가운데 부분만 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최고층이었어요. 그리고 5층 이상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비되어 있었던 거라고는 에어컨과 신발장 정도? 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걸 바스토이레베츠, 토이레베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변기도 기숙사와 같이 물을 내리면 이렇게 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였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취방에서 불편했던 건 부엌이었는데 부엌이 너무너무 조그맸어요. 가스도 이 버너 하나에 싱크대가 좁았던 게 정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온수는 자동 온수였고요. 1층 현관은 오토락이었지만 집 문은 물론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곳들 중에 유일하게 얼굴이 보이는 인터폰이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얼굴이 보이는 인터폰이 있었던 집에서만 이상한 사람이 벨을 누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약간 신기해요. 실내에 세탁기를 놓을 수가 있었고 베란다가 있었어서 밖에서 건조시키는 것도 가능했어요.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고 쓰레기는 지정된 날이 아니어도 건물 밖에 있는 전용 쓰레기장 같은 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전용 쓰레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나갈 때 쓰레기 처리하는 날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쿠마모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진도 6 이상의 지진을 경험해본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큰 지진을 겪음으로써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집 다음에는 교토로 가서 교토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 구한 자취방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토에서 살게 되는데요. 반년만 지내는 거라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기숙사라 전반적으로 엄청 깨끗했어요. 이 기숙사에서도 저는 1인실에서 지내게 되는데 베프 기숙사랑 비슷하게 침대, 수납장, 책상, 신발장,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비슷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면대는 역시 똑같이 방 안에 하나 있었지만 화장실은 밖에 나가야 했던 점? 저는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치만 전체 크기는 4평 정도로 비슷했는데 화장실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조금 넓어진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교토에서 지낸 기숙사도 남녀 혼층이었고 각 층마다 샤워부스 그리고 키친이 있었습니다. 세탁기는 베프처럼 각 층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2층이랑 4층에 있었는데 둘 다 유료였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교토에서의 영상들을 보면은 자주 핑크색 자전거가 등장을 하죠. 아시다시피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지만 딱히 쓰레기를 버릴 때 검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쓰레기도 날짜를 철저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지정 쓰레기장에 가져다 버리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버릴 수 있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 교토 기숙사가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반년이란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다시 베프로 돌아와서 새로운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집을 구할 때 찍어놓은 일본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찍어 놓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베프로 돌아와서 저의 네 번째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지진을 겪은 뒤에 제가 집을 구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조건 낮은 층수를 찾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같은 진도여도 높은 곳일수록 당연히 더 흔들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높은 층수에 사는 게 좋지 않겠구나 라는 걸 엄청 느꼈고 새벽 3시 반쯤에 집 밖으로 피난을 할 때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놀라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7층 계단은 정말 너무 높고 어두워서 진짜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1층을 선호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벌레 친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 바퀴벌레 진짜 커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라서 나오면 이러고 보고 있다가 탁 하고 그냥 잡는데 룸메로서 최적이죠? 근데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1, 2층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서 층간소음이란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도 감안을 해서 가능하다면 제일 최고층? 하지만 3층 이상을 넘지 않는 곳. 근데 5층 이상이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짐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층, 4층 정도의 최고층인 집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또 가장 컸던 게 근처에 피난할 곳이 제대로 있는지.
그때는 공원이랑 가까웠어서 일단 공원으로 피하긴 했지만 결국 밤새서 지낼 피난처까지 가기가 진짜 멀었거든요. 근처에 학교나 공공기관, 그게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공원이라도 있는지 꼭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이 집은 처음에 구했던 직사각형 구조와는 다르게 정말 원룸이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 크기는 아마 10평 정도였던 것 같고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용어를 짚고 가자면 일본은 맨션이 아파트보다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3층, 4층짜리의 작은 그런 건물들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3층짜리 건물의 3층 최고층이었고 한 층에 저랑 제 옆집만 살았었어요. 3층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겠죠? 조금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오토락은 없었고 베란다가 있어서 세탁기는 실외에 놓는 구조였어요. 에어컨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있는 구조였고 변기가 물이 나오는 그런 변기는 이제 아니었고 온수는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취방은 가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집은 2개짜리 가스를 놓을 수 있었다는 점과 싱크대가 크다는 것. 이거 진짜 중요했어요. 첫 번째 자취방에서 싱크대가 너무 좁아서 설거지도 정말 금방 쌓이고 금방 지저분해졌거든요. 쓰레기는 날짜별로 지정된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버려야 했어요. 전날 밤에 한 10시, 11시쯤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주차장은 있긴 했는데 좁았고 자전거도 딱히 주차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제가 첫 번째 자취방에 살면서 필요 없다고 느낀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가격을 한 10,000원 이상 다운시킨 집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위치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이 집과 첫 번째 집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집이 지어진 연도. 아무래도 새 집이 더 비싸겠죠. 정말 낡은 집은 지진 났을 때 금이 가고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완전 새 집이라고 또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적당히 한 10년쯤 된 집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인데요. 일본인들은 이 토이레 베츠,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선호도가 낮으니 가격이 낮아지겠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제 주변에서도 이 토이레 배치를 신경 써서 집을 구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관에 오토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베푸에서의 이 집을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회사를 다니기 위해 도쿄로 이사를 또 가게 됩니다. 이때가 4학년 1학기 마지막이었는데요. 4학년 2학기 때는 학점을 다 채워서 한국에서 반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최대한 짐들은 처분을 하고 한국으로 보내거나 해서 한국에서 반년 동안 저는 지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도쿄 자취방인데요. 이번 집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인 만큼 무서운 세상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도쿄의 살인적인 집세로 처음에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요. 도쿄의 자취방은 베푸에서 이제 바로 전에 얘기했던 자취방과 조금 비슷한데 크기도 더 작아지고 일부 불편한 점이 더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배 이상 뛰는 마법이 발생을 합니다. 완전 원룸은 아니고 키친이랑 방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2개를 합쳐서 한 7평, 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변기 위에 물 안 나오는 거, 토일에 배츠, 그다음에 쓰레기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오토락도 없고 층수도 비슷하고. 근데 없어진 부분들이 더 생겼어요. 일단 베란다가 없어요. 근데 저는 베란다의 필요성을 딱히 크게 느끼질 못해서 지금까지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요. 일반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도 없지만 둘 다 사용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고요. 온수가 자동이 아니고 이제 옛날처럼 보일러를 눌러야 되는 형식인데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가스비가 굉장히 줄었다고 느껴요. 가장 불편한 부분은 세탁기가 없어서 코인 란도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밖에다가 세탁기를 놓을 수 있긴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코인 란도리를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지니까 또 이것도 그냥저냥 살게 되더라고요. 주인분이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오며 가며 한 4번, 5번 인사한 정도? 크게 터치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소음도 적은 곳이라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집을 구하면서 지방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이렇게 조금 긴 영상이 되었지만 제가 일본에서 살아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쭉쭉 살펴보았는데요.
알맞은 시기에 내가 원하는 집을 찾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설명도 길고 살아본 것도 많았어서 내용이 참 길었죠. 내용도 많았어서 어떤 게 좋을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구할 때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겪으면서 느낀 자취방 구하는 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집에 관련된 영상들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또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